이제 화면을 좀 켜고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 사진 한번 찍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켜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을 켜주시면 이제 사진 한번 찍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 한번 해주시고요. 캡처 끝나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자, 캡처 진행할 겁니다. 밝게 한번 웃어주세요. 한번 밝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초에 이제 2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3기가 2월 달에 끝났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원장님들과 본부장님들이 4기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4기를 진행할 여력이 사실은 없었는데요. 이제 원장님들이 또 영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4기를 진행합니다. 이번 4기는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4기는 학원 원장님들하고 우영 원장님들하고 다 같이 합니다. 전에는 다 나눠서 했는데요. 1, 2, 3기 다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두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전국 계신 원장님들, 우리 이번에 참여하신 원장님들 서로 힘이 되고 또 재미있게 그리고 도움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과정 어떻게 알려오셨을까요? 이번 과정의 목표는요, 원장님들을 아주 파워블로거, 막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는 그런 파워블로거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지역 내에서 블로그로 활용해서 영업을 잘 하시도록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블로거처럼 많은 방문자 수가 필요 없습니다. 영업에 도움이 되시는 만큼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원장님의 홍보 콘텐츠가 도달해서 원장님의 학원을 알리고 또 신규 모집을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려워하는 네이버 로직 등에 대한 이론을 아주 자세히 아주 깊이 있게 많이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원장님들께서 필요한 만큼만 원장님께서 도움이 되는 만큼만 활용하시도록 알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장님들의 영업 지역에 도달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참여 원장님들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실까요? 일단 한 지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근처에 율곡초등학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학생 수가 1105명입니다. 1105명입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사교육 보고서에 보면요. 8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영어 사교육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을 대략적으로 좀 재해서 영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한 70% 수준으로 잡으면 한 780명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율곡초등학교 앞에 학원이 윤선생 학원이 바로 있네요. 그래서 780명에서 그 앞에 있는 원장님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아이들을 한 50% 수준으로 잡아보면 39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학부모들은요, 영어 학원을 검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월 10% 정도가
학원 정보를 검색한다고 예상하면은 약 35명에서 45명 정도, 월 35명에서 45명 정도이고요. 매일 이걸 한 30일로 따지면, 한 20일로 따지면 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학원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실망 안 하셔도 되고요. 타겟 학부모에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원장님들의 그런 지역 내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타겟 학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번 과정의 목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일단 학원 영업에 있어서 학원 블로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장님들의 학원 블로그의 글을 찾아서 읽고 찾아오도록 학부모들을 당길 수 있는 글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요. 꼭 올리셔야 될 글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검색 노출시켜주는 글이 되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하는 것들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소위 말하는 그런 블로그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 팁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양한 목적으로 블로그를 사용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서록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개인의 기록을 저장해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영업에 활용하는 블로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학원 영업 블로그는 원장님들의 개인 일기장이 아닙니다. 즉, 개인 일상을 올리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뉴스를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의 일기를 올리지 말라는 것도, 뉴스를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목표로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학원 블로그는 원장님을 교육 전문가로 학부모들에게 지역 내에서 인식을 심어주어서 원장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요. 학원을 지역 내에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최고 영어 교육 기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SNS 홍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블로그는요, 또 기업 블로그가 아닙니다. 원장님과 학부모가 연결돼서 원장님과 학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 고객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원장님과 학부모를 연결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블로그가 왜 영업에 유용한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신입 원장님들은 이 영상을 못 보셨을 거고요. 이제 작년부터 계셨던 분들은 보셨을 텐데 한번 보시고 요즘 소비자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소비자들의 특징은 언어를 듣지 않고 언어를 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시대예요. 듣는 귀는 세상 소음에 지쳤죠. 귀로 들리긴 하지요. 하지만 마음을 파먹으면서 뚫고 들어오는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은 판매자의 접근 자체를 싫어합니다. 곁에 바짝 다가와서 침방울을 막 튀기면서 말로 설득하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브랜드 매장의 고객 응대 효과 측정을 6년 만에 다시 맡았는데요.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면 판매 점원이 다가가죠? 어떠세요? 편하세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판매 점원이 다가오면 슬슬 자리를 피한단 말이죠.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였단 말이죠. 그러나 근래 측정할 때는 시대가 변했더군요. 점원이 다가오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쫓아다니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나도 보는 눈이 있어요 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발 심리를 피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응대가 최상의 응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플레이스라는 한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코칭을 해줬는데요. 여기가 편집숍이기 때문에 한 매장에 보통 한 2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도요, 들어가 보시면 고객이 묻기 전엔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말로 승부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세일즈 말이 아니라 세일즈 글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는 언어를 듣지 않고 언어를 봅니다. 듣고 결정할게요. 안 합니다. 상품 언어를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합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요즘 학부모의 특징은 뭘까요? 요즘 학부모들은요, 원장님과 만나서 통화로 원장님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원장님이 쓰는 블로그 글을 읽고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약을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블로그 교육을 들었던 원장님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전 작년에 일기 교육을 마치고 글을 올리신 원장님들이 계신데요. 상담 오자마자 바로 등록하시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를 보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블로그를 이미 보고 결정하신 후에 등록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원장님이 그 전에 방문했던 학부모들과 달라서 허탈함까지 느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침 학부모들 좀 보면요. 아침 7시 넘어서 출근하고요. 애들도 학교 보내고 또 바로 부지런하게 출근한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일찍 가야 뭐 5시? 뭐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6시 반? 또 잔업하다 보면 더 늦게 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가 상담 없이 블로그를 보고 결정해서 바로 등원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있는 학부모가 늦게 학원 상담 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죠. 그뿐 아닙니다. 이미 학원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충분히 접하고 오신 학부모가 상담 왔을 때는 상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 학원에 대해서 이미 좋은 인식,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차량 시간까지 확인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들은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학원 블로그 글 하나하나, 그리고 글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의 글을 꼼꼼히 읽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뜻입니다. 원장님 한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 시간이 애매했는데 이미 블로그를 봐서 상담 안 해주셔도 되고 또 보내겠다고 등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학부모들은요, 상담에서 원장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장님께서 온라인에 올려놓은 글을 읽고 학원을 선택한다고 실제 증명되었습니다. 본사에서 매년 외부 조사기관과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 내용 중 일부를 좀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 영어 사교육 정보 탐색하는 채널 조사를 봤는데요. 우선 지인 소개, 그리고 추천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카페 커뮤니티, SNS 채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광고 뉴스, 방송 홈페이지 등은요. 브랜드 노출하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와 커뮤니티 등에서는요. 학원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광고와 지인 소개를 통해서 뭔가 그 학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여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온라인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런 학원에 전화하거나 상담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정보 검색이요. 아주 비중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온라인 정보 검색 시에 우리 학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가장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그건 바로 여기 계신 원장님들입니다. 원장님들이 그런 학부모들에게 어떤 채널로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온라인에서 여러 채널 아마 운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온라인에서 보시면요, 그 스마트 플레이스도 있고, 또 당근마켓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예전에 뭐 카카오 채널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프라인 영업을 통해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죠. 현수막을 꾸준히 지정 게시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파트 게시판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학부모 소개로 많이 들어와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블로그는요. 학원 영업의 본진입니다. 본진 없이 군대가 각개전투를 벌이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 영업에서 있어서도 원장님들이 영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진으로 하셔야 될 게 바로 블로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시작하면 신규가 바로 몰려올까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학부모들은요. 원장님의 글 하나만 읽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글 여러 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원장님의 학원을 선택합니다. 적어도 10개 이상의 글을 읽고 원장님과 학원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때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요, 최신 정보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올려놨지. 얘 몇 년 전에 해서 충분히 알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 년 지난 내용이라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글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올리셔야 학부모가 이 학원 계속 운영되고 있구나. 원장님이 계속 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원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원장님들의 글에 도달하려면 아주 글을 잘 써야 합니다. 학부모가 읽고 싶어 하는 글, 네이버가 노출시켜주는 글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작가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가 읽고 싶어 하는 글, 네이버가 노출시켜주는 글. 이거는 원장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원장님들이 블로그 영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제대로 시작하셔야 헤매이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교육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블로그에 학부모가 도달하고 반응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는요, 검색을 통해서 원장님의 학원 블로그를 찾고 원장님과 원장님 학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좀 더 풀어서 그것들을 살펴보면요. 검색하면 여러 블로그 글들이 노출되죠. 그 글 중에는 그 글 중에서 부분은 선택해서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그 글을 만족했다면 그 블로그의 다음 글을 읽고요. 또 계속 충분히 만족했다면 회원가입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그 블로그 글을 선택해서 들어왔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부실할 경우 소위 말하는 광탈을 해서 다른 블로그 글을 찾아갑니다. 즉 원장님 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으면 원장님한테 전화를 할까요? 아닙니다.
학부모가 정리해둔 다른 학원 리스트 중에서 차순위 학원을 찾아서 옮겨가서 그 학원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원장님은요, 학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학부모는 다른 학원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원으로 학부모를 당길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학부모가 검색할 때 우리 학원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가 선택하고 싶고 만족하는 글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은요, 일단 네이버에 노출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학부모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노출시킬 수 있도록, 원장님이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글이 여러 개가 노출되잖아요. 엄마가 학부모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학원 정보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개가 검색돼서 글이 노출이 되는데, 그 여러 개의 글 중에서 원장님의 글을 선택하는 그 이유,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학부모를 우리 학원으로 당기는 글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부모가 어떤 글을 검색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 왜 할까요? 검색을 왜 할까요? 원장님들은 어떨 때 검색하나요? 채팅창에 한번 원장님들은 어떨 때 검색을 하는지 한번 주셔보실까요? 왜 검색을 할까요? 네, 검색하는 이유. 채팅창에 한번 원장님들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궁금한 거 알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 얻기. 정보를 비교할 때.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검색을 통해서, 그러면 왜 정보를 수집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왜 검색을 할까요? 검색을 통해 왜 정보를 수집할까요? 시간 절약, 정확성, 네.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곳을 비교하기 위해서. 네. 경제적이어서. 네. 주위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 모든 활동들은요, 왜 하냐면,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또 여러 곳을 비교하고 또 실제로 그 학원에 대한 이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또 시간 절약도 됩니다. 아주 앉아서 빠르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학부모들은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가 이제 원장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 글들을 쓸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조사 결과인데요. 자녀 영어 사교육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인입니다. 고려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할 겁니다. 자, 보시면 학습, 수업 방식이 가장 많이 응답했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비용, 가격,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생님에 대한 아이 호감,
선생님 경력 등 원장님과 선생님도 아주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지, 실력 향상이 될지, 수업 방식,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곳인지, 그리고 원장님과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자, 원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으세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한 지역에서 SNS 활용 교육을 하면서 워크숍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학부모가 원장님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던 이렇게 질문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바로 이게 학부모들이 검색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한번 단톡방을 통해서 원장님들한테 한번 다시 여쭈어 보았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주 다양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학부모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원장님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잠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혼자 하는 곳인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한 번에 몇 명씩 수업하는지, 그룹 진도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초등부하고 중등부 나눠서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숙제가 있는지, 또 또래 아이들과 수업하는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은 아이들도 가는지, 저학년 아이들도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내신도 봐주는지. 자, 숙제도 좀 차이가 있죠. 저학년은 거의 없기를, 그리고 고학년은 좀 많았으면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학원비가 얼마인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근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이거는 원장님들 단톡방에 드릴 테니까 굳이 사진을 안 찍어서셔도 됩니다. 이런 많이 읽어보는 질문들. 혹시 지금 보시는 이 질문들 외에 원장님들이 또 받는 질문들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오후에 이 장표만 한번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면 이 질문 외에 우리 학원은 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라고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원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원장님들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게 해주신 걸 통해서 원장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질문들을 집약해서 블로그에 꼭 포스팅해야 될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학습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교재 등에 대한 정보 많이 살펴보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방식, 커리큘럼 이런 건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요, 원장님이 꼭 반드시 올리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업과 커리큘럼과 그런 것들을 함께 운영하시고 또 아이와 교감하고 또 아이를 지도하고 또 아이들을 어떤 감성 케어도 해주시는 원장님과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가 좀 부담스럽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에 대한 소개는요 반드시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대형 어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학원들이 있어도요 같은 브랜드의 학원이 이렇게 주변에 있잖아요. 그때 그 학부모의 선택 기준은 원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가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을 봤는데요. 학부모들이 상담받고 그 학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의 반은요.
그 학원의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소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학습 결과가 나는지도 알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을 졸업하고 우수한 대학을 가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의 소식, 그리고 회원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학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알려주는 내용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 오래 길게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성과가 잘 나고 있다면 그 아이의 한 3개월간의 학습 성장 과정,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원들은요,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되는지 학부모도 되게 궁금해 합니다. 뭐 말하기 대회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뭐 요즘에 중학교는 수행평가도 있죠. 그렇게 그러한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도 대응이 되는지 학부모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그 학교를 얼마나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지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학교 분석도 필수적인 홍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담 때 많이 들어보셨죠? 수업 방식이 어떤지, 등원에서부터 학원까지 아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학습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지, 그리고 신규 가입을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학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학원 시간표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합니다. 글을 쓰실 때는요, 1시간이 넘는다. 아주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을 쓰신 다음에는 학부모들에게 전달되거나 학부모들의 검색을 통해서 읽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매번 학부모를 만날 때마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해주셔야 했다는 것을 그 링크만 전달하거나 학부모가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실 때 꼭 이 글은 올리셔야 됩니다. 교습비 정보. 우리 학원의 원비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 꼭 올려주셔야 되고요. 또 환불 규정 이런 것도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굉장히 요즘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예전에는요, 옆에 학원에서 막 학원 광고지를 이렇게 떼고 다녔다면 지금은요, 경쟁학원 블로그를 신고해서 단속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학원비에 대한 포스팅이 필요하고요. 특강을 홍보한다고 하실 때도 특강이 얼마인지, 특강 홍보비가 얼마인지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그 2주간 집중 단속한다고 말씀 들으셨죠?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미 100여 건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습비 정보가 잘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또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은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습비에 대한 정보는요, 학부모는 알려고 하면 원장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사이트에서도 학원 정보를 학원 원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 사이트는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먼저 올리시고 또 그러셔야 그 단속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것들은 올릴수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 글들이 효과가 있나 봤더니요. 이 교육을 받으셨던 원장님들은요, 글 두 번째 글을 올리시고 나서 바로 효과를 보셨대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플레이스 방문자가 확 늘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들 반드시 올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원장님들이 쓰기 아주 편한 글보다는 지금 제시해드린 글, 방금 정해드린 그 주제의 글들을 먼저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글, 그리고 또 광탈하는 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원장님이 글을 쓰시고요. 와, 이건 난 정말 잘 썼어. 학부모한테 난 이걸 알려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쓴 글과 학부모가 만족한 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같다 1, 다를 수 있다 2.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1,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2. 네. 아, 원장님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글을 쓰실 때는요, 참 신기하게도 원장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코멘트를 받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홍보글 거르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면 사람들은 홍보글, 아주 노골적인 홍보글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얻으려는 정보가 아니라 광고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과장되고 부풀린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글들을 거르는데요.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글을 읽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글을 쓰실 때도요. 홍보글이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학부모들이 패스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글 어떻게 판단합니까? 첫 번째, 먼저 아주 전문가 느낌이 나는 고퀄러티의 사진, 그리고 정말 홍보 이미지처럼 임팩트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썸네일 이미지, 그런 패스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주 현란한 글빨, 우와, 빠져들 것 같은 글빨. 원장님들이요, 이 포인트에서요, 나는 저렇게 글을 못 써서 블로그 못해요. 아, 저런 사람처럼 어떻게 글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학부모들하고 상담할 때처럼 글을 써내려고 하시면, 그 글에서 풍기는 원장님의 진정성 있는 느낌 때문에 학부모들은 신뢰를 얻습니다. 오히려 현란하고 막 엄청난 그럴 바이면 이거 홍보다 나 후킹하려고 하나 나 낚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이 조심하고 뭔가 걸러들어야겠다 이 느낌부터 먼저 들어듭니다. 그래서 말이 매끄럽고 술술 나오면요 재미는 있는데 영업당하기 싫어서 피하게 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만 있다. 아주 단점 없다. 이건 당연히 광고 같은 느낌이죠. 패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의 글 목록을 보니까 다 홍보하는 것 같아. 다 홍보하는 글이야. 그러면 그것도 패스. 그리고 신규 회원 모집, 대모집, 한 달 체험학습, 주구장창 그런 주제면 있으면 이 블로그는 홍보만 하는구나. 패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좀 보여드릴까요? 자, 성내동 영화관 검색 한번 해봤어요. 이제 블로그와 카페가 있는 내 블로그만 딱 볼까요? 여기서 느낌 오시나요? 느낌 오시는 게 있나요? 자, 일단 썸네일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광고 느낌 나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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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이것도 광고 느낌. 근데 이거는 아리까리. 이것도 광고 느낌이 나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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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이러면 썸네일에서 이미 필터링 됩니다. 이렇게 소박한 사진인데 뭔가 글이 있어요. 이런 거는 직접 찍은 사진 느낌이 확실히 나죠. 이런 거 직접 찍었죠. 직접 찍은 거, 직접 찍은 거. 아, 이거는 뭔가 직접 찍고 본인이 직접 썼다라는 느낌. 특히 여기에 아이들 사진이 있으면 더 매력적이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썸네일만 보고 먼저 패스. 어, 제목만 보고 이거 뭔가 후킹하는 느낌이 달기 시작하죠. 이렇게만 하면 또 패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질문, 오, 오케이.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죠? 궁금해하는 거를 알려줄 것 같은 정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뭔가 정보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학부모들이 패스하는 것들이 뭘까?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원장님들은 검색하는 나와 글 쓰는 나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정보를 검색할 때는 패스하는 글들을 뭔가 홍보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런 글들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자가 점검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블로그 글 쓸 때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목이 왜 중요할까요? 제목이 중요한 이유. 원장님들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실래요? 제목이 왜 중요할까요? 제목이 중요한 이유. 블로그 글을 쓸 때 제목이 검색이 잘 된다. 제목을 보고 읽을지 말지 결정하니까. 왜 중요할까요? 낚시할 때 미끼 역할.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싶은 욕구를 결정. 글을 함축적으로 내용을 호감을 익힌다. 네. 원장님들 뭐 이미 어느 정도 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서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학부모가요. 블로그에 뭔가 검색을 할 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의도를 갖고 원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하는 사람의 의도, 원하는 정보,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노출된 그 글 중에서 그러니까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 검색한 의도에 맞는 정보가 있다면 그 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검색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제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검색 의도에 먼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신, 뭐 낚시, 뭐 후킹,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학부모 선택할 때는 후킹돼서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은 내 의도가 내가 뭔가 검색한 의도에 맞는 그 정보를 줄 것 같은 그 글을 먼저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제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제목은요, 원장님들이 학부모가요,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클릭할 만한 제목일까요? 아닐까요? 클릭할 만한 제목일까요? 아닐까요?
음, 그렇다 1, 아니다 2. 이 2가 더 많으세요. 자, 그러면 2라고 선택을 하셨으면 왜 아닌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2가 아니면, 아니, 클릭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왜인지. 왜인지. 뻔한 소리 할 것 같아서. 네. 네. 원하는 정보가 아니고, 내용이 일방적인 정보 느낌이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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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네. 사실은,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무슨 정보를 줄지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닐지, 이거 지금 확신이 들지 않은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등 저학년 파닉스 특강 글을, 파닉스 반,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올리는 목적이 뭘까요? 파닉스 특강 글을 올린다는, 네. 어떤 목적일까요? 어떤 목적? 어떤 목적일까요? 저학년 원생 모집. 네. 저학년 원생 모집. 네. 원생 모집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원생 모집. 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음, 전성수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좀 타겟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저학년 파닉스 특강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 어떤 학부모가 반응을 하길 원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이 참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아우, 저학년 아이들 다 들어와야 돼.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망입니다. 모두를 낚으려고 하면 모두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학년, 2학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정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학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또 학부모들과 그 1학년부터 3학년, 1학년부터 2학년 그 학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다 같은 상황과 수준일까요? 그리고 시급한 마음이 좀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뾰족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는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내용에 반응합니다. 다른 아이들, 옆집 아이들, 아니, 저기, 우리 사촌 언니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3학년이니까 검색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한테 아주 적합한 내용.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리고 1학년 사이에서도 다 다르죠.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배운 아이들이 있고, 달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저학년 또는 1학년 어느 것이 학부모한테 더 마음에 파고들까요? 학부모는요, 검색해서 그 글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짧은 아주 순간에 그 제목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를 딱 잡기 위해서는 아주 콕 집어서 콜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3학년이 3학년. 같은 반일 수 있죠. 같은 반 학생들을 모은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1학년부터 3학년을 나누어서 그 콜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집을 한다고 해서 글 하나로 끝이 아니라 글 하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3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써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파닉스 특강으로 영어 제대로 시작해보기. 3학년인데 느낌 이제 학부모들 느낌 오죠. 파닉스도 안 했다고? 아직 어떡하지?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빨리 기초 잡아야 되지. 이런 학부모들 마음 급한 거 좀 반응할 수 있게.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파닉스도 안 돼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어떤 그 고민들을 딱 집어서 제목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법 특강 한번 볼까요? 문법 특강 어떤 목적으로 글을 올리실 거예요? 어떤 목적? 그 글의 목적. 이것도 문법 특강을 모집하는 목적이긴 하지만 아까 전 파닉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진도 나갈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볼 수 있어요.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는 초등 6학년을 위해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하고 블로그로 홍보.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3, 4학년을 위한 문법 특강반이 있을 수 있겠죠. 3, 4학년을 위한 그 문법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문법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6학년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목표를 명확하게,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 6학년이 타겟, 그리고 상황은 중학교 내년에 올라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법 특강을 한다. 그러면 제목 샘플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예비중 6학년 이번 여름방학 여름 문법 특강은 미리 준비하면 중학교 영어가 편해져요. 영문법 학습 시작하기 좋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영문법 특강으로 기초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녀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제목의 글, 그런 글을 이렇게 제목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신 대비 이거는 같습니다. 같은데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런 목적을 할 수 있어요. 4월 세 번째 주, 지금 이제 기말고사 가까우니까 기말고사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딱 기간, 그 다음에 학년, 그리고 그리고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딱 집어서 뭘 하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년에 콜했어요. 그리고 몇 학기, 그 다음에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딱 집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이렇게 좀 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감이 오셨죠? 어떻게 제목을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들이요, 굉장히 의식의 흐름상대로 그냥 제목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학부모는요, 내 자녀와 연관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원 정보 글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요, 검색하는 학부모를 잡기 위해서 아주 잘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는요, 내 자녀와 연관된 가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의 학년, 그리고 현재 학습 수준, 그리고 학부모의 고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뾰족하게 글 제목을 지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힘들고 귀찮다고 의식의 흐름대로 제목을 지으시면요, 원장님들 글을 엄청나게 어렵게 쓰시고 정성 들여서 쓰시고, 이 글 하나로 정말 학부모들이 보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쓰신 그 글이요,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겁니다. 원장님만 보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마지막은요, 활용 정점은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 쓰면, 그런 제목 쓰시면 안 된다는 말은 드립니다. 제목과 글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제목과 글이 내용이 달라요. 이거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자, 영어 전과목 이렇게 했는데요. 보시면 그 내용은요, 사진의 내용도 다르고 글 본문 내용, 잘해보자, 시험 잘해보자, 이런 메모해서 나는 너무 감동받았어. 자, 제목과 글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요, 원장님들은 아세요. 원장님들은 그 제목과 글의 내용,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아세요. 그런데요, 이 글을 보고 있는 학부모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들은 이 맥락을 알고 있지만 원장님들이 가진 어떤 그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정보를 학부모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봤을 때 학부모들은 의도를 갖고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선택했는데, 제목과 다른 글을 만났을 때는 학부모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원장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탈합니다. 광탈. 아니네. 이 글이 아닌가 봐.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으로, 이런 의식의 흐름대로 제목을 지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사례들도 좀 있는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제목을 지으실 때는 마지막에 발행 때문에 글은 정성스럽게 써놓고 그냥 제목 그냥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학부모를 당기는 글을 쓰는 것은 학부모가 학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쓰는 검색하는 정보를 담은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글보다는 원장님의 진솔한 생각과 느낌, 그리고 그동안 경험이 녹아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의 흐름대로 아주 간단한 제목 짓지 마시고요. 아주 뾰족하게 학부모의 고민을 짚어주는 제목, 우리 그 학부모 아이에 맞는 그런 그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목과 글의 내용이 맥락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들 말씀드릴게요. 글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여름방학에 뭐 특강을 다 하는데 이 특강은 뭐가 좋고 저 특강은 뭐가 좋고 여름방학에 뭐 하고 하나 글 써가지고 여름방학 끝! 이걸로 끝!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AI도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글 하나에 모든 거를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 하나는요, 한 개의 목적을 달성하면 됩니다. 파닉스면 1학년 아이들을 당기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글은 2학년 아이들 당기면 된다.
그 다음엔 3학년 아이들 당기면 된다. 이렇게 글 하나에 한 가지 목적을 담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아주 또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요. 신입회원 모집하는 글을 썼어요. 이 글도 나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를 다 잡겠다는 것은 다 오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입학하는 아이들, 파닉스로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우리 학원에 등록시킨다. 이런 목표 하나. 또 하나는 1, 2학년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3학년 아이를 우리 학원으로 등록시킨다. 이런 글 하나에 한 가지 목표.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잡겠다가 아니고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3학년은 3학년대로 잡겠다. 이렇게 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몇 번 강조드릴 거예요. 1글 1목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글 1목적.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강조해 드릴 거니까 잊지 마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파트는 뭐냐면 네이버가 노출해주는 글. 원장님들이 정말 글을 열심히 쓰셨는데 네이버가 노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말 효과성도 있고 원장님도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학원에 그 아이들이 들어오겠죠. 그 네이버가 검색 노출시켜주는 글은 어떻게 쓸 건지 이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분이니까요. 11시 10분에 시작할게요. 8분 쉴게요. 그 사이에 원장님들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도 한 잔 하시고 11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오셨으면 채팅창에 1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자리에 오셨으면 채팅창에 1. 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글을 썼으면 이게 그 글이요. 네이버가 노출시켜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노출시키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쓰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가 노출시켜 주는 그 글은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1번부터 3번. 이 1번부터 3번. 네, 아주 초점을 맞출 건데요. 블로그 지수는요, 꾸준히 좋은 글을 쓰면 올라갑니다. 그 좋은 글이란 무언가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원장님 예전에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입니다. 우리 학원 블로그가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예인데요. 검색이 안 되니까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 허공에다가 글을 쓰는 그런 기분이다. 의미가 없는 그런 느낌이다. 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씀 하셨어요. 저도 되게 당황을 했거든요. 열심히 하시던 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좀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뭘로 검색했는지 여쭤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군산영어학원으로 검색하셨다고 했고요. 실제로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단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 블로그 안에서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군산영어학원 영어학원 키워드를 쓴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키워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키워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키워드를 써서 글을 쓰셨더니 바로 상위 노출됐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뷰탭이라는 거 아시나요? 뷰탭을 아신다, 알면 3, 모르면 4. 네, 뷰탭. 뷰탭 아시는 분. 한 분만 아시나요? 4. 네. 네이버에서요, 검색 결과 화면에서 블로그와 카페 글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꽤 많이 모르시네요. 블로그와 카페 글이 노출된 영역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성내동 영어학원 이렇게 노출됐잖아요. 이제 통합 검색 볼게요. 그럼 플레이스라고, 이거는 순서가 다 다릅니다. 키워드와 검색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 순서는, 이 노출되는 영역의 순서는 좀 다른데, 일단, 성내동 영어학원을 검색했을 때 스마트 플레이스 영역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뷰탭이에요, 뷰탭. 여기 뷰라고 써져 있죠? 보시면 블로그와 카페 글들을 노출시켜주는 영역이다. 어떻게 보시면 여기에 뷰탭 더보기 요걸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상단에 보면 여기 쭉 영역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뷰를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뷰탭 영역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요, 이제 보통 카페와 블로그 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 누르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거, 많이 들어봤던 거, 상위 노출이란 뭘까요? 상위 노출. 상위 노출은요, 검색을 했을 때,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뷰탭 첫 화면에서 노출되는 것.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더보기 안 들어갔을 이 상태에서 보이는 그런 거를 상위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셔서 어떤 분들은 쭉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뷰 탭 누르기 전에 여기 영역에 보이는 거를 상위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키워드. 키워드 뭘까요? 키워드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때 쓰는 검색어의 조합이에요. 검색창에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 검색창에 뭔가 쓰겠죠. 거기에 쓰는 어떤 그런 조합들, 검색어의 조합을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는요, 뭐라고 보시면 더 편리하시냐면 학부모하고 원장님의 학원 블로그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다 라고 판단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키워드를 첫 번째는 찾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잖아요. 키워드를 어떻게 쓰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 이제 키워드를 찾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학부모와 학원 블로그를 연결해주는 그 고리인데 어떻게 찾아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 지역, 학부모를 당겨야 되겠죠. 우리 지역. 저기 원장님이 성내동에서 영어학원을 하는데 저기 부산 해운대 학부모를 당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내동에 있으면 성내동 지역에 있는 학부모를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지역명과 영어학원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교습소와 공부방 원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교습소와 공부방 원장님들은 지역명과 교습소, 그리고 공부방이시면 지역명과 영어 공부방,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지역명은요, 동단위 수준으로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내동 영어학원, 성내동 영어공부방, 성내동 영어교습소, 이런 식으로 부산 사직동 영어학원. 제가 이제 서울은 동영어학원 이렇게 잡았고요.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부산 사직동 영어학원 이렇게 잡은 이유도 있는데요. 사실 이 동들이요, 다른 지역에도 같은 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같은 명의 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도 함께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사직동 영어학원, 이런 식으로 인천 연수동 영어학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보하고 싶은 키워드가 삽입돼야 돼요. 예를 들면 봄신학기에는 파닉스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여름 시즌에는 라이팅이잖아요. 일단 파닉스로 먼저 해볼게요. 파닉스를 홍보 주제로 삼았다면 다시 결합을 해볼게요. 앞에 지역명 영어학원 스텝, 첫 번째 스텝에서 했던 것처럼 그 스텝 첫 번째 있던 거 플러스 성내동 영어학원 파닉스, 동탄 신도시 영어학원 파닉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홍보하는 주제, 홍보하는 이슈를 결합시킵니다. 그 다음 스텝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객의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언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객의 언어로 바꾼다. 이게 뭔지 원장님들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고객의 언어로 바꾼다.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의 언어로 바꾸는 거. 뭘까요? 네. 원장님이 쓰시는 그 워딩하고요. 원장님이 쓰시는
단어하고요. 학부모가 쓰는 단어가 다를 수 있어요. 몇 번 사례를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닉스 특강 이런 거보다는요. 사실 학부모가 많이 쓰는 표현은 파닉스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한 4-5시간 검색을 하다가 못 찾아냈어요. 학부모 설명회를 엄청 검색을 했는데 다 홍보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어떤 질문글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학부모들은 어떤 표현을 쓰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검색해? 라고 물어봤더니 10초 만에 알려주더라고요. 10초도 안 되고 그냥 질문하자마자 바로 알려줘가지고 제가 진작 물어볼 걸 이랬는데 뭐였냐면 본사에서도 그리고 원장님도 학부모 설명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실제로 엄마들은요 학원 설명회라는 표현을 써요. 학원 설명회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는 내용은 학원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라고 쓰는 것보다는 학원 설명회라고 썼을 때 네이버에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고 학부모들 검색할 때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휘학습 영단어 외우기 이렇게 했을 때는 필수 영단어를 더 많이 검색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학부모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 표현도 분명히 있어요. 공식 표현들. 그런데 그 공식 표현들을 학부모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눈높이에서 학부모들이 쓰는 워딩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왔으면 동탄 신도시 영화관 초1 파닉스반 보이시죠? 이제 타겟 고객을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까 전에 학원 설명회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위한 학원 설명회. 이런 식으로 타겟 고객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게 순서대로 동탄신도시 영화관, 파닉스반, 그 다음에 초1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타겟 고객은 중간에 삽입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가지만 이 순서대로 하시지만 타겟 고객은 이제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소가 뭔지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지역명. 두 번째, 홍보 이슈. 세 번째는 변환을 하는 겁니다. 고객의 언어로 변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겟 고객을 삽입하는 거. 뾰족하게 글쓰기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할까? 키워드를 찾았는데 이걸 원장님들 머릿속에만 넣어두시고 원장님 마음속에만 있으면요. 사실 검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블로그 글에 녹여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녹여 넣으시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군산 영어학원으로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라고 하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키워드를 그래서 삽입했어요. 어떻게 삽입을 했냐면 첫 번째, 제목에 삽입을 하셔야 돼요. 제목에 키워드 삽입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제목에 키워드를 삽입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키워드는요, 검색에 맞는 키워드는요, 중간에 삽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그 표현이 어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앞으로, 맨 앞으로 그 키워드를 배치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시만요. 그 다음에 글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내셔야 됩니다. 글에 3회에서 4회 정도 삽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본문 도입부에서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서 삽입돼야 되고 본문 가운데도 삽입돼야 되겠죠. 그런데 도입부에는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도입부에서는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AI한테 나는 이 글을 쓰는 거야. 나 이 주제에 맞는 글을, 제목에 맞는 글을 쓰고 있어. 라는 걸 알리는 과정이에요, 도입부에. 그래서 도입부에는 반드시 그 키워드를 삽입해야 된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군산영어학원 썼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군산 최고의 영어학원, 이렇게 신군산 영어수업,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내셨어요, 도입부에. 그래서 도입부에 한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도 넣으시면 좋으냐면 사진들 올리시잖아요. 사진 올리실 때도 뭐 가능하면 이렇게 캡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 설명하는 부분에도 그 키워드를 넣으셔서 네이버 AI한테 아주 친절하게 이 이미지와 이 글의 내용은 적합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더 나가면 파일명, 이 이미지의 파일명도 맞춰주면 좋으신데요. 거기까지는 힘드시니까 우선은 그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설명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삽입한 문장, 키워드를 삽입한 문장을 넣습니다. 보시죠. 군산영어학원인 신군산 학원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군산영어학원에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키워드를 삽입한 의도적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에 삽입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총 4번 삽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바로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3번째 노출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잘 쓰니까요. 다른 데도 노출이 됐어요. 군산 영어 파닉스, 군산 초동 파닉스. 이렇게 키워드만 잘 사용해도 이제 노출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노출되고 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서 허공에 글 쓰는 느낌이었는데 알려주신 대로 하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키워드만 잘 쓰셔도 상위 노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되게 노출할 때 키워드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해시태그는 검색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5,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6. 검색에 도움이 된다? 5, 아니면 아니다? 6. 네. 네. 반반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해시태그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리까리 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이렇게 질문하면 아닐 것 같고 이런 고민이 생기시죠? 네. 일단 답을 알려드리면 아니다입니다. 해시태그를 키워드하고 헷갈리셔서 무조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넣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해시태그를 엄청나게 넣으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해시태그는 검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심한 분은 어떤 분 봤냐면 모든 글을 해시태그로 쓰신 분들을 봤어요.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시태그를 타고 다른 블로그로 갈 수 있습니다. 옆에 학원 블로그. 예를 들면 성내동 영어학원으로 해시태그를 썼어요. 다 찾고 싶어서. 다른 학원 글을 보다가 우리 학원으로 올 수도 있지만 우리 학원 글을 보다가 다른 학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원장님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태그는요. 뭐 안 쓰셔도 좋고요. 정말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원장님을 어떤 유니크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만 한두 개만 밀어서 쓰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자, 키워드 사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제목에 키워드를 넣는다. 제목에 키워드를 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3회에서 5회 반복해서 사용하면 좋다. 그렇게 해야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는구나. 그 키워드에 일치한 글이구나 라고 네이버 AI가 판단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노출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키워드를 아주 반복해서 예를 들면 성내동 영어학원, 성내동 영어학원, 성내동 영어학원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동일 키워드로요. 원장님 블로그가 하나만 노출돼요. 네이버 블로그가요. 한 그 키워드에 하나의 블로그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동일 키워드를 아주 주구장창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내동 영어학원 이렇게 쓰셨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뭐 성내동 무슨 영어학원 이런 식으로 좀 더 변화를 줘서 글을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무조건 한 번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쓰면 유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시간이 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동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원장님들은 아직 지수가 낮은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수가 낮을 때는요.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은 무조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초반에는요. 점수를 깎아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점수를 늘리는 것보다 점수를 깎아먹으면 초반에 깎아먹으면 그거 다시 점수 올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점수 깎아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깎아먹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목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문자를 엄청 삽입하세요. 근데 그런 특수문자는요. 검색 노출에 방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특수문자들이 정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 고객센터의 글입니다. 자, 검색창에 이런 연산자들을 써요. 이런 연산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런 거. 이런 게 반드시 포함된 그 글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뭐 이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단어는 이렇게 플러스. 이거는 꼭 빼주세요 하는 거는 마이너스. 홍대 맛집 중에서 스테이크를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을 포함시키려고 할 때 이런 수직선.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검색 노출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특수문자들을 넣었을 때요. 검색어 이렇게 보여주는 때 어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특수문자를 뺐을 때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문자는 쓰지 마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쓰시는 것들은 문장 제일 끝에 뭐 물음표
느낌표 이 정도만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 외에는 가능하시면 쓰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뻐서 막 여기에 이모지 넣으시고 이거 꼭 선택해 달라고 보이게 하는 뭐 하트 표시 이모지 넣으시고, 요거는 또 여기 잘 그 네이버가 검색해 주겠지 하고 박스 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느낌표와 물음표는 가장 마지막에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쓰면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서 방해가 되는데, 느낌표는요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요. 물음표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뒤에, 문장 중간에 쓰지 마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목과 글의 내용이 다른 게시물, 예를 들면 성내 IGSE, 성내동 영어숲, 뭐 성내초 교습소, 뭐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써놓고서 방역하는 사진을 올리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그 맥락을 이해하죠. 보는 사람도 약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네이버 AI는 이게 뭔 연관이야? 라고 연관성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 검색 노출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거 점수 마이너스 먹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글 없이 사진만 올리시는 경우. 블로그는요 텍스트 기반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보다는 글이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5대5 이 정도 올리면 되나요? 이게 아니고요. 한 7대3 뭐 이런 식으로 글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사진을 엄청 올리세요. 사진이 다 했다 이런 느낌으로 사진만 올리시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할로윈 파티나 뭐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가지고 쭉 하고 간식 사진 애들한테 준 거 쭉 올리시고 너무 즐거웠어요. 끝. 이러면 이게 뭐야? 제목은 할로윈 파티인데 간식 사진만 올랐어. 이게 뭐지? 네이버 AI. 이거 보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보는 사람은. 원장님도 이해를 하죠. 원장님이 의식의 흐름대로 썼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네이버 AI는 연관성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연관이 없네? 그리고 노출 안 시킵니다. 그리고요, 학원 개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학원 개원합니다라고 쓰고,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다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학원 이름을 딱 쓰시고 그 다음에 화분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개원하면 화분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 시작하는 어떤 벅차오르는 그 느낌, 보는 사람 이해해요. 원장님이 어떤 느낌으로 쓰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네이버 AI는 이게 뭔데?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출 안 시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먹어요. 이거 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네가 어떻게 알아서 마이너스 먹은 거 알고 네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 검색하여서 저 뒤에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유료 툴을 돌려요. 원장님들한테 객관적인 어떤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돌려봐요. 그래서 돈 내고 유료 툴을 돌려서 그런 결과들을 보고 원장님들한테 피드백을 보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다 마이너스 먹은 글들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의식의 흐름대로 내 느낌대로 글을 올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자주 드리는 말인데, 네이버 AI는요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저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노출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네이버 AI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원장님이 해줬으면 하는 것, 안 해줬으면 하는 것들 있죠.
아이온 넘어갔으면 하는 것들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네이버 AI는요, 원장님들의 생각보다는 똑똑하지 않지만 원장님들의 생각보다는 똑똑합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겪어보시면 알아요. 자, 이런 거 상담 신청 문구, 전화번호 이런 거 넣으면 또 마이너스 걸려요. 전화번호는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화번호 꼭 쓰지 마세요. 상담 신청 이런 것도 이 키워드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전화번호는요, 그 블로그에 있는 프로필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첫 번째 과제를 그렸을 때는 무조건 전화번호를 안 넣는다. 상담 신청 이런 거 안 넣는다. 그냥 마음 먹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포함된 이미지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엘리베이터 리뉴얼을 했어요. 그 건물이 저기 뭔가 인테리어 바꿔가지고 엘리베이터 사진을 기분 좋아서 찍었는데 거기에 사진 전화번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텍스트,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인식합니다. 네. ITT라는 기술로 이미지 투 텍스트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인식해요. 그래서 안 돼요. 특히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박아가지고 저기 글 올릴 때마다 이미지로 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계속 올리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화번호 인식해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유사 이미지 계속 썼던 이미지 쓰잖아요. 유사 이미지로 또 마이너스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재 표지에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티커 붙여서 주시잖아요. 폼택 이런데 그 학원 이름, 학원 전화번호 이렇게 부착해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착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그것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검색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뭐 스팸성 콘텐츠 이런 거 몰래 키워드 숨기는 거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했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휴대전화번호 안 됩니다.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도 쓰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요거 전화번호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넣지 마시도록. 전화번호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글 안에는 전화번호 삽입 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찍은 사진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쓰시고요. 막 주구장창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 모든 글에 똑같은 사진 계속 올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가 될 때는 뭐가 있냐면 함께 보면 좋은 글, 엮인 글 쓰실 때요. 내용이 표현이 같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거 이미지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사실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기본 설정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설정은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다음번에 하나하나 실제로 보여주면서 할 겁니다. 페이지당 글 하나만 보이시도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번에 그 코칭할 때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설정을 하실 텐데요. 모바일 앱 설치하셔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먼저 보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홈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를 삽입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삽입하시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엄마들은요.
모바일에서 블로그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노출돼요. 이게 노출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렇게 잘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문에 넣지 마세요. 자, 혹시 네이버 폼 링크는 링크에도 페널티가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폼 링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폼은요. 일단 네이버가 지네 거 써주잖아요. 그 지네 거 써주는 게 좋아요. 자, 링크 여러 개 뭐 유튜브나 다른 링크를 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링크 걸어도 괜찮다고 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공식 아주 그 오피셜한 것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서울시 홈페이지 뭐 그런 것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등록되어 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런 링크를 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지만 사실 유튜브 뭐 이런 거 걸잖아요. 페널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네이버는요. 뭘로 돈 벌까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거든요. 네이버 검색 광고? 그러면 검색할 때 키워드 광고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요. 블로그에도 광고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에 삽입되어 있는 광고들이 있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이버는요, 계속 네이버 안에서 놀기를 원해요. 네이버 안에서 계속 놀기를 원해요. 근데 유튜브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영상 보느라고 유튜브로 가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네이버 밖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페널티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놀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네이버 폼은 누구 거예요? 네이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 상식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마인드를 좀 헤아려 보면 네이버 폼 링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링크도 활용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이거 말고 좀 궁금하신 것들 있나요? 한 3분만 받아볼게요. 다른 질문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3분만.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글 그리는 어느 정도로 쓰는 게 좋은가요? 뭐, 3천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죠. 네이버 글을 길게 쓰는 것도 좋은데요. 요즘에 보니까요. 학부모들이 막 긴 글을 정말 정보가 알찌게 들어있으면 다 보는데요. 그렇게 글 쓰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굉장히 뭐 천자 이내로 속도감 있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거는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신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의 검색 의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돼요. 제목으로 후킹하고 내용은 다른 거다.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다. 그럼 광탈합니다. 그건 내용과 길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다. 네, 외국어로 체크하는지 그건 뭘까요? 글 발행할 때 외국어 어떤 말씀이실까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네네. 어학인지 교육인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카테고리와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카테고리는 교육으로 해주세요. 교육, 교육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아직 블로그 글을 안 쓰신 분들이거나 좀 쓰셨던 분들은 그냥 게시판 하나로만 해서 그냥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가이드랑 그런 거는 오후에 드릴게요. 과제랑은. 자, 기존에 작성해 놓는 글을 수정하면 안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작성해 놓은 글, 어떨까요? 검색에 노출했는데 정보가 수정됐어. 그러면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이미 노출했는데 그렇게 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수정하지 마세요. 일부 오타 정도 수정하는 건 괜찮은데 대량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네이버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내용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알려드리면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블로그에서 했었던 행동들이 기억나가지고 대량 수정을 하시는데 그럼 망합니다. 그럼 점수 확 깎여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글은 그냥 두세요. 지금 있는 글들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앞으로 글들을 잘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앞으로 글들을 잘 쓰시면 돼요. 근데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개인 블로그, 결국 원장님들이요, 윤 선생용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드시는 게 추천해드려요. 새로 만드시는 거를. 세팅부터 깔끔하게 하시도록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세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코칭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세팅 건들지 마시고요. 우선은 다음 주 과제글만 올리시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넘어갔는데, 네. 글 발행할 때 카테고리 교육과 어학 말씀하셨는데요. 어학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대부분 영어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어요. 표현이라든지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학원에서의 정보는 교육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이라고 정해드립니다. 이 카테고리 설정부터 모든 것들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3분이에요.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학부모가 만족하는 우리 학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누구 시켜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시켜서 해보려고 해요 라고 하셨던 분들 대부분 실패하셨어요.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늦더라도, 빠르지 않고 늦더라도, 그리고 투박하더라도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학부모한테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킥오프 내용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들 이제 앞으로 8개의 글을 쓰실 거고요. 매주 과제가 하나씩 나갑니다. 가이드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과제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모임을 해서 줌을 통해서 단체 피드백 해야 할 거고요. 다른 원장님들 내용들 들으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들으시고 또 실시간 참여하셨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과제가 무엇인지는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 하실 때요, 과제 링크를 과제 공지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클릭하셔서 거기에 댓글로 계속 그 글 링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지금 12시라서 12시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너무 일찍은 괜찮아요. 너무 늦지 않고 또 주말에도 막 올려주시고 그러면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니까요. 가능하면 제가 가능한 대로 답변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개인톡 주시고 그러시면 가능한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첫 번째 과제는 원장님 소개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하고 원장님 소개글의 샘플 보여드릴 텐데 샘플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리셔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과제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줌에서 만나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피드백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의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